운영하다가 권리금 받고 넘긴다. 넘긴다는 게 매각이 아닙니다. 임대. 그러면 임대료 받으면서 권리금은 땡기고 너무 저렴한 표현인데 권리금은 땡기고 건물은 내가 계속 가지고 가고 시세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생기고 어때요? 괜찮죠? 금액이 커서 문제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같이 검토하고자 하는 물건은 상가 물건입니다. 상가 중에서도 공유 오피스 물건입니다. 가벼운 수도권 아파트를 하나를 하려고 하다가 공유 오피스 물건을 그냥 한번 좀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거를 준비했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2타경 6078번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26억입니다. 그리고 18억에 지금 저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지권은 65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전용 평수 기준으로 353평이에요.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화정역이고요. 일산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일단 주거 단지도 크고 거기에 학원가라든지 유흥시설이라든지, 유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애들이 쓸만한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예요. 거리상으로는 230m 정도 된다.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물건지 신부는 중심상업지역입니다. 로드뷰 한번 볼까요? 화정역에서 내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이 건물이에요. 생각 외로 높은 건물이 아니죠. 중심상업지인데도 높은 건물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간판이 비어있는 곳은 없죠. 임대문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주거단지, 이쪽 뒤쪽으로는 롯데마트랑 이마트가 같이 있어요. 이마트가 있죠. 이마트가 있고 한 블록 옆으로 보면 롯데마트가 있어요. 이게 롯데마트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역 가까운 상가고 353평이나 되는 꽤 큰 상가입니다. 안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BSC 비즈니스 센터 해서 고양시 최대 규모의 소호 사무실 안에 내용입니다. 깔끔하죠? 이제 사무실 안쪽에 이제 공용 공간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 방을 몇 개를 뽑을 수 있는 거냐, 사무실을.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평수 353평. 보통 소호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전체 전용 면적에서 3분의 1 정도를 공용 공간으로 빼요. 함께 쓰는 회의실이라든가 커피숍처럼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만들고 전화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만들거든요. 저희는 3분의 1 정도지만 100평 정도만 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호 사무실 치고는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보통 요새 생기는 소호실 같은 경우는 보통 100평 미만으로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300평이 넘기 때문에 공용 공간을 100평만 빼자. 그럼 100평 빼면 250평 정도가 우리가 오피스로 분할해 줄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호 사무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1인, 2인, 4인, 8인 이런 식으로 방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주 비용이 달라지죠. 이렇게 나눴을 때 보통 요새는 어느 정도를 받냐 하면 1인실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인테리어 새로 깨끗하게 싹 했을 때 25만 원 정도 받아요. 2인은 1인실의 2배보단 좀 적게 받죠. 4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내려가는데 저희는 이제 안의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1인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인 기준은 보통 2평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몇 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120개 호실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 기준 우리가 25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우리 얼마죠? 3천만 원. 그리고 공유 오피스는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비상주 오피스가 뭐냐면 주소지를 빌려 쓰는 거예요. 내가 실제 그 사무실을 쓰지 않고 주소지만 빌려 쓰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얼마냐 하면 3만 원 정도였었지만 이게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너무 많아졌거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요, 소호 사무실이 15평 막 이런 데들도 생겨났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비상주 가격이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보이냐면 10,000원까지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수입 외에 이제 부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20개를 전부 다 풀 만실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공실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실률을 비상주 오피스에서 받는 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상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냥 요 비상주 오피스로 받는 돈으로 그 비용을 상쇄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 나갈 거 뭐 있죠? 운영비, 전기세, 인터넷비, 커피값,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런 것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고시원이 아니고 특별하게 넣어줄 게 없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이게 얼마였죠? 18억 5천. 19억이라 가정하는 거예요. 19억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19억에서 70% 대출, 13억 3천. 13억 3천 대출, 여기서 우리 대출이자 6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운영비 빼고 대출이자 600만 원 빼고 그러면 19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돼요. 우리 들어간 돈 얼마예요? 19억에서 13억 7천이니까 5억 7천. 5억 7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또 들어가는 돈이 뭐가 있냐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한 평당 150 정도 들어가지 싶어요. 평당 150이면 4억 5천. 그럼 10억 2천이네요. 투자금 10억 5천. 물론 뭐 취득세 이런 거 빼놓고 수익률 21%. 이게 그냥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임대 주는 것만으로는 이런 수익률을 뽑아낼 수가 없죠. 여기까지는 봤어. 이제 구미가 좀 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아까 전에 대학역 있는 임차인이 있었죠. 그분이 이분이신 것 같아요. 500이 50.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해도 되는 비용 정도다. 등기부등본 살펴봤는데 최초 근저당 밑으로 뭐 인수할 게 없어요. 그리고 개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 합치면 채권 합계 금액이 23억이죠. 근데 감정가가 26억이에요. 그러면 이걸 팔아서 갚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상가 물건은 우리가 아파트 이런 거랑 다르게 그 안에서 업종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정말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를. 그거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시면 그 주소지가 나오잖아요. 아마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면 이 주소의 장소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네이버에 이제 지도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등록해 놓은 업체는 여기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 지금 뭐 식당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 있죠. MBSC 비즈니스 센터. 이걸 클릭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운영할 때 올려놨던 사진들이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러면 안에는 어떻게 돼 있구나. 시설은 어땠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리뷰 이렇게 있어요. 리뷰를 찾으면 이 사람이 마케팅용으로 뭐 돈을 주고 본인이 홍보를 해야 되니까 블로그 작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블로그 내용이 튀어나오는 거죠. 경매제 상에서는 안 보이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고 뭐 출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쭉 보시면 미팅룸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쭉 보시면 이게 오래전 글이에요. 21년도 글이란 말이에요. 상담하시는 분이죠. 보호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일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성함이 보이죠? 김땡땡만 씨. 근데 경매지를 보시면 채권자가 김땡땡만 씨예요. 이상하죠? 운영하는 사람이 근저당권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또 달라요. 주인은 윤땡 씨. 그러면 이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두 분이서 아마 동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한참 인기가 있었던 소호 사무실이 폭등하던 시절에 운영을 하다가 매각이 잘 되지 않으니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경매에 밀어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낙찰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물어줘야 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겠다라는 걸 이제 좀 예상할 수 있으면 조금씩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게 되면, 임장을 가게 되면 100% 안에 못 들어갈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완전 땡큐. 그러면 제일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는 관리사무실입니다. 관리사무실에서 많은 내용을 이제 받아와야 되겠죠. 소사무실로 풀었을 때의 수익률이 21%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사무실이 아닐 때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사무실이 아니었을 때의 가치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업용으로 해서 계산하는 수익률이랑 우리가 부동산 임대를 줬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랑 둘 다 계산을 해보셔야 하고 내가 어떤 쪽으로 할 거냐. 난 그냥 편안하게 임대 줄 거야. 아니면 내가 여차하면 이걸 할 거야. 한번 생각을 놓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요거 운영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수익률 20%를 주는 물건들은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평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를 600만 원씩 내잖아요. 뭐 인테리어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아무리 못해도 3, 4개월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맞춰야 되니까. 120개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자로만 깔고 왔는 돈이 이제 몇천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셔가지고 내 총 입찰 금액에 반영해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도할 때는 이런 걸 운영하실 수 있는 분께 이제 권리금을 형성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게 그 전부터 눈에 들어왔던 물건이거든요. 제가 수도권에 지하철역 가까운 100평 이상 되는 상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지하 상가도 보고 있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300평짜리가 그 전에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26억이니까 제가 이 동네는 잘 아는데, 동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훌륭한데 26억이라는 돈은 누구한테도 쉬운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 떨어졌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라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제 소오피스를 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무작정 연락을 해서 내용을 좀 들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수입은 나올 거다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제 금액이 워낙 크고 인테리어 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거의 100%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물론 대출은 됩니다. 대출은 되지만 들어가는 투자금이 꽤 크기 때문에 누구나 선뜻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는 습관을 기르시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뭐 소오피스 창업 이런 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또 내용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습득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사이트를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안 뺀 게 관리비 안 뺐어요. 관리비. 전용평수가 300평이니까 관리비가 꽤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도 뭐 1,500만 원대는 되겠죠. 1,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살려면 내가 얼마짜리를 사야 되겠어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45억의 가치 정도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해야 월 1,500만 원 정도 순이익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내 상가를 내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권리금을 형성해서 권리금을 받고 그 자리는 그대로 임대를 주고 나는 월세를 계속 받고, 그리고 건물은 여전히 내 거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운영하다가 권리금 받고 넘긴다. 넘긴다는 게 매각이 아닙니다. 임대. 그러면 임대료 받으면서 권리금은 땡기고 너무 저렴한 표현인데, 네, 권리금은 땡기고 건물은 내가 계속 가지고 가고, 시세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생기고. 어때요? 괜찮죠? 금액이 커서 문제지. 이게 금액이 큰 걸 얘기해서 그렇지, 지금 요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3, 40평대 소오피스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도 괜찮아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까요? 늦은 밤 수고하셨습니다.